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쭉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쭉 진행했고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알찬 내용이었고 제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뇌졸중 후 이제 인지장애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부분입니다. 일단은 뇌졸중 후에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다루도록 하고요. 이어서 인지장애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계 뇌졸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졸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삼박자가 다 이제 잘 갖춰져야 됩니다. 이제 제일 뭐 중요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약물요법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이 적절한 약을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뇌졸중 당시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심장 검사도 많이 하고요. 경동맥 검사도 하게 되고 뇌열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약물을 정하고요. 이 베스트 약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쭉 빠짐없이 드시는 거. 이게 이제 약물요법의 근간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질환뿐만 아니고 뭐 심근경색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등 이런 혈관 질환들은 모두 다 위험인자가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뇌졸중에도 안 좋고요. 뭐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운동 시기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운동 시기 관리까지 다 해서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뇌졸중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요법은 이제 워낙 병원에서 다 설명을 하시겠지만 대략적인 근간을 말씀드리면요. 혈전 예방 약물이 이제 주가 됩니다.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혈전 종류 안에도 뭐 동맥에서 혈전이 생겨서 이게 이제 그 플락이라 그래 가지고 동맥경화에서 달라붙어서 생기는 이런 혈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심장 같은 곳에서 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혈전이 날아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 혈전이 형성돼서 뇌졸중을 일으켰다면 이 경우는 이제 항응고제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를 쓸지 항응고제를 쓸지 병원에서 결정하실 거고 특히 이제 어떤 약을 쓸지는 그때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간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혈전 예방 약물을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있느냐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가 이후에 이제 살다 보면 건강검진도 받을 거고요. 뭐 이러다 저러다 못하다 수술도 받을 텐데 이때 반드시 내가 혈전 약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듣고 의료진이 그러면은 그 약을 중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래 우리 환자분의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한테 "혈전 예방 약물을 며칠 동안 끊어야 될까요?" 같은 이제 상담을 뭐 부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혈전 약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 이제 그거가 중요합니다, 뇌졸중 후에. 두 번째는 혈압 강화제 그러니까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아마 많이들 드시게 되고요. 뇌졸중 환자 중에 한 70%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혈압약을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혈당 강화제. 당뇨 같은 경우에 이제 병발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 환자분들에서 이제 혈당 강화제를 처방을 하고요. 고지혈증 치료제가 그다음입니다. 이 고지혈증 치료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스타틴인데 이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는 결국 이제 동맥경화 질환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게 너무나 많은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뇌졸중 치료 환자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환자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뇌졸중이 생겼을 때 모두 다 피 검사를 하고 반드시 LDL 콜레스테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용량, 어떤 종류의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하실 거고요. 이거를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뇌졸중 환자 중에 90% 이상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미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경우에 재발률이 몇 배가 높아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뇌연류나 뇌대성 개선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고 기타적으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는 특별한 경우, 이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이제 드시게 됩니다. 요지는 이런 약물요법들을 이제 잘 지켜주시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맨날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이 환자분이 이 약을 열심히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보통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도라 하는데 약물 수능도가 80% 이상이라면 그래도 좀 수능도가 높은 편, 약물 치료를 잘 하시는 편이라고 의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예방 약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제에 해당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치과 진료하시기 전에 내시경 하시기 전에 시술이나 수술 받으시기 전에 의료진이랑 상의 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약이 모든 약은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전 예방 약물도 있습니다. 이게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속쓰림 증상, 그러니까 이게 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쓰림 증상, 뭐 소변이나 대변의 색이 붉어지는 거, 코피가 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멍이 자주 들거나 이런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이 혈전약이 좀 세게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약을 바꿔야 될지 그대로 갈지 앞으로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될지 등등을 이제 주치 선생님이 상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출혈이 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한테 말씀을 하시고 꼭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약을 중단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출혈이 나면은 빨리 내시경이나 시술을 받아서 거기를 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원 후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위험 인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이제 꾸준히 치료하는 거.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같이 뇌졸중이랑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을 자주 잴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혈압을 재는 행위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혈압약을 변경하는 게 제일 큰 의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혈압을 재봤는데 높으면 혈압약을 센 걸로 쓴다. 혹은 혈압을 재봤는데 너무 낮으면 혈압약을 낮춘다. 이런 게 근본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혈압을 자주 재면은요. 약물에 대한 수능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자주 재는 게 결국에 이제 내 몸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금연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연 뭐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외래에서 수만 번을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이 담배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르, 발암 물질 포함하고 니코틴 중독 있고 말초혈관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일산화탄소는 탄수음반 능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혈관이 특히 좁은 분들한테서 이제 허혈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개 피마다 6분씩 생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건 이제 논문마다 다른데요. 혹은 이제 5년 이상 금연하면 비흡연자랑 비슷해진다. 15년을 이상 금연하면 비흡연자랑 비슷해진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긴 한데 일단 그래서 끊은 상태로 꽤 오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뇌졸중이 만약에 생기셨다면 그냥 끊어야 된다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어렵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장 질환인데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심장에서 혈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뇌졸중 만약에 이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오시면은 이게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거의 확인을 하거든요. 특정 뇌졸중이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맞는 약을 적절히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졸중이 생기면 편마비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운동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BMI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체중에서 키의 제곱을 나누면 되고요. 키는 미터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몇이 나오느냐.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BMI 25 이상을 이제 주로 비만 기준으로 하나를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BMI가 사실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믿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 둘레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35인치, 여자 같은 경우에 33인치 이상인 경우에도 비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바지를 사러 다니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다니시고 바지 사러 가시면은 이게 내가 살이 쪘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시니까 뇌졸중 후에 좀 이제 휴식도 취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이 습관인데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이 당연한 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절한 식사량, 규칙적인 식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밤에 몰아서 먹는 거 굉장히 안 좋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 환자 중에 거의 7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은 혈압약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음식을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단당류 섭취랑 이제 우리 그 정제된 당 있죠. 정제당이라고 해서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섭취를 줄이는 게 혈당도 낮출 수 있고 다른 이런 이 대사 질환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게 뇌졸중 환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음주고요. 음주. 당연히 금주가 제일 좋습니다. 금주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잔 이상 먹으면 뇌졸중이랑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증가가 되고요. 5잔 이상 마시게 되면 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맞으면 내 주변에 죽은 세포들 주변에 세포들이 네트워크를 다시 형성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술을 마시는 거는 내가 뇌졸중 회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7번째는 고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뇌졸중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높진 않고요. 일부 환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이 부족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나 곡물이나 뭐 과일, 토마토, 시금치 같은 걸 드셔야 되는데 이제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면 또 마음대로 이제 이런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뭘 드시는지에 따라서 또 식이 습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 추천하는 식이는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근거가 있는 식이는 지중해 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지금 식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서양에서 대부분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보다 보니 지중해 식이가 결국에는 이제 뇌졸중, 심장질환 이후에 예후에 순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생선을 위주로 한 단백질 섭취,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다. 그리고 견과류가 좋다. 채소 좋다. 블루베리 좋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보카도도 있고, 그렇죠. 바나나 있고, 브로콜리 있고요. 그래서 나쁜 식습관으로는 가공육이나 단 음식, 과도한 염분을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고 뇌졸중이 생기셨다면 이런 걸 위주로 드시는 걸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나이가요. 남자가 한 67세, 평균 67세고 여자가 72세인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 남자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년을 맞이한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직업 활동을 하시는 중에 뇌졸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직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한 달 정도는 안전 가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뇌졸중 교수님들의 생각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뇌졸중이 생기면 한 달은 안정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거는 한 달이 지나야만 복귀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뇌졸중의 중증도, 뇌졸중 안에도요.
아주 약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심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지는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일상생활 복귀를 고려를 하고 심하게 생긴 분들은 더 뒤로 미뤄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2주 정도는 정말 안정 취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한 달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뇌졸중이 생기고 다음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환자들을 봤을 때 언제나 이 확률이 똑같지가 않아요. 첫 1개월 때가 재발 위험도가 제일 높습니다. 1.7에서 4%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높고요. 치명률, 뇌졸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첫 1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8에서 20%.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을 굉장히 주의해서 안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운동 습관이고요. 이제 태어나고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는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4주 전까지는 아주 마일드하게 해야 되고요. 1주 차는 당연히 가능한 안정을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후로는 그냥 가벼운 산책, 그 집 앞에서 그 아파트 사시는 단지 그냥 동네 정도 이렇게 도시고 요 정도 가벼운 산책 정도만 이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한 10에서 15분 이내로.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마지막 주는 30분 이내 산책.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4주 동안은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헬스장 열심히 다니시는데 뇌졸중이 오신 분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빨리 운동해야 되는데 4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꼭 기다리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주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천드리는 건 일주일에 5회 정도 이상 7일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30분 이상으로 꾸준한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유산소 운동을 한 3에서 6회 하시면은 근력 운동을 한 2회 정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섞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는 운동 강도를 약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탈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 땀이 많이 나게 되고요. 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 환자 중에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생기면은 안 그래도 혈관이 좁은데 가는 피가 더 이제 혈류가 약해지면서 이런 허혈 증상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수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런 이온 음료를 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목마르지 않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되면 홀짝홀짝 드시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또 운동하다 보면은요 가슴이 뻐근할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겨내야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뇌졸중 환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뇌졸중 후에 운동을 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보시면 좋겠느냐. 첫 번째로 운동하기 전에 내가 가슴 통증이 있는가. 가슴 통증이 있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하지 않을 때도 가슴 통증이 오는지, 그리고 현기증으로 균형을 잃은 적이 있는지. 뇌졸중 환자 중에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서 균형을 잃어서 쓰러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운동이 가능한지를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뼈나 관절에 운동할 때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지. 우리 뇌졸중 환자 중에 골다공증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면서 골절이 그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은 이건 것도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운동을 앞으로 할지,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될지, 운동의 시간 몇 분 정도 해야 될지, 강도 얼마나 세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운동을 나눠보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대한 컨트롤이 잘 되니까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도 좋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중등도 강도랑 이제 고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고강도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등도 강도가 그럼 무엇이냐? 약간 힘든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보를 하신다든지 가볍게 뛴다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숨이 약간 차는 정도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하시면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격렬하게 한다면은 하루에 20분 정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정도가 이 중등도 강도 아까 30분 5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이나 대사성 질환 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같이 하시도록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인데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댄스 이런 것들이고요. 신체 활동 시 가동 범위를 유지 가능하고 적절한 근육의 협응. 그러니까 뇌졸중 생기면은요.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재활 치료도 받겠지만 유연성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발을 디딜 때 내가 원하는 여기에 딱 발을 디딜 수 있느냐, 내가 물건을 잡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손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근육의 협응 작용이고요. 이런 데 있어서 유연성 운동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뇌졸중 후 생활습관 관리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뇌졸중 후 인지장애는 안산 사랑의 병원의 한석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소개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사랑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한석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 뇌졸중에서 이제 혈관성 치매 그리고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인지 장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보통은 이제 편마비나 언어 장애 아니면 구음 장애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흔한 경우는 인지 장애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억력이나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이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고요. 전체 뇌졸중 생존 환자에서 절반 가량에서 인지 저하, 건망증, 기억력 저하 뭐 이런 거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 후에 정작 근력 저하, 팔다리 마비는 이제 심하지 않은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정신이 좀 이전과 달라져가지고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이제 우울하다고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닌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졸중 후에 인지장애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좀 저하됩니다. 우선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이 어렵고 다른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타인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다리 마비가 있거나 이제 힘이 빠지면은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근력 회복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재활 참여를 저하를 하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장애가 회복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서 가족분들께서 특히 보호자분들께서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 위치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인지 저하가 이제 다양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인지 저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전두엽은 이제 이마 쪽에 있는 머리 앞쪽에 있는 뇌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판단력이랑 이제 계획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측두엽, 특히 이제 해마가 연관된 부분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뒤쪽, 머리 뒤쪽이나 꼭대기 쪽에 있는 두정엽이라는 부분에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면은 공간 지각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잘 찾는데 길을 잘 못 찾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길을 못 찾고 집으로 못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뒤쪽 후두엽이라고 해서 머리 뒤통수 쪽에 있는 부분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은 시각 정보에 이제 오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잘 못 보게 되거나 눈에는 괜찮은데 이제 사물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말고도 이제 머리 안쪽, 심부 쪽 안쪽에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정 그리고 이제 동기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손상이 되면은 좀 우울해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상 행동을 하면서 너무 화를 내시거나 이제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뇌의 5가지의 기능, 도메인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 흔히 알다시피 뭐 약속이나 물건이나 했던 말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도 방금 먹었는데 이게 또 먹어야 되나 이제 내가 먹었나 말았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의력이 떨어지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호등을 건너다가 파란불인데 그럼 끝까지 건너야 되는데 이제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건너야 되는지 이제 헷갈려하는 판단력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행 기능 저하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획해서 일을 하는 걸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물건을 무엇을 사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거 이제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보기를 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흔한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명칭을 얘기를 못하고 그거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못하는 기능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 후 인지장애의 특징은 이제 우리 다른 치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나 노인성 치매와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악화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악화되기보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지고 또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양상이 있고 기억력보다는 주의 집중력이나 이제 실행 기능부터 이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치매에서 가장 흔한 치매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이나 실행 기능보다는 단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감동이나 무기력, 그리고 우울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가족분들이나 이제 돌보는 분들한테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죽고 싶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더 살기 싫다고 하는 그런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발생해서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고 뇌혈관병,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되겠죠. 그거에 의해 발생이 되고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디에 이제 뇌경색이 왔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도메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인데요.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옵니다.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고 과정이 유연하지 못하고 고집도 세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정의라는 거는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면서 이제 독립적인 활동을 못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기억력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고 보호자나 다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제 치매에는 A, B, C, D가 있겠습니다. 이제 A는 이제 Activity of Daily Living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B는 Behavior입니다. 행동 이상이 발생하고 C는 이제 Cognitive Decline이라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D는 이제 Differential이라고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치매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뭐 몸에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병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이제 A, B, C, D를 이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은 치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식사, 그리고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등등의 이제 일상생활을 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이제 문제가 뇌경색 오고 난 혈관성 치매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호자 불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에서 일상생활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감퇴보다 일상생활 기능,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이 이제 초반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보호자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제 빨리 캐치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한 신체적 일상생활 능력, 뭐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가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이런 능력도 있고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뭐
이제 시장에 장 보러 가거나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수단, 뭐 버스나 지하철을 혼자서 이용하거나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일상생활 능력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BPSD라고 이상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단순 기억력 상실이랑 아니면 일상생활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증상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망상과 환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없는데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하거나 돌아가신 분들, 뭐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눈앞에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보호자 아들이나 딸한테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신다던가 이전에는 착했던 분인데 짜증을 많이 내신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막 죽고 싶다 하시거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의 변화로 이제 밥을 한 숟가락만 원래 잘 드시던 분인데 한 숟가락만 드시려고 하고 거의 안 드셔서 살도 10kg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밥을 많이 안 드시던 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뭐 이렇게 식습관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행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상 행동이 생기면 보호자분들의 이제 관리 고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요양원으로 이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분들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건망증과 치매는 뭐가 다른가? 이제 뇌경색이 오면 무조건 치매가 오는 건 아니고요. 건망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노화가 좀 병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말해주면 생각나는 정도고 좀 옛날처럼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누가 얘기하면 아는 정도, 그 정도인데 치매라는 거는 병이기 때문에 건망증보다 훨씬 심한 정도입니다. 이제 귀띔을 해줘도 잘 기억을 못하고 평소에 겪기 힘든 일도 이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좀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 후에 혈관성 치매가 오면 언어 장애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발음도 어둔해지고 또박또박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단어의 숫자도 어휘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가지고 했던 말을 거의 반복하고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긴 대화나 복잡한 내용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진압력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알아보는 증상인데요. 시간이나 장소나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며칠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그리고 계절이 가을인지 봄인지 잘 못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손자나 이제 손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나 딸을 보고도 이제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실행장애 증상으로 이렇게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복잡한 일은 회피하고 그냥 이제 그 원래 했던 일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 대해서도 흥미가 잃어가지고 이제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이제 집 청소나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시켜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옷을 입으라고 하면은 겉옷을 먼저 입고 이제 속옷을 입으라고 하는 등의 순서를 잘 못 지키게 되는 이상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에서는 이제 기존 노인성 치매보다 이제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가족분들이나 돌보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은 성격이나 감정 변화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울해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고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거나 죽고 싶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화를 많이 내고 원래 얌전하시던 분인데 가족분들한테 욕을 하고 난폭해지게 하고 뭐 심한 경우에 물건을 던진다거나 뭐 죽이겠다고 하거나 그런 위협을 하거나 폭력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치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치매 환자는 97만 명입니다. 아마 다음 조사에는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유병률은 9.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가 10에서 20% 사이, 한 1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후에 인지 장애가 오면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사실은 이제 아까 김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뇌졸중 재발 예방을 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고혈압 관리를 하고 당뇨 관리를 하고 고지혈증이나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약제 복용을 잘 하고
빼먹거나 빼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디 뒀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제일 먹는 게 1번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경세포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경 연결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운동, 특히 야외 활동,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인지 검사를 하고 뇌 영상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머리 검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해당 부분에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이나 더 심한 경우에 이제 뇌졸중 말고도 이제 뇌종양이나 뭐 그런 희귀질환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아닌지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두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머리도 많이 쓰는 게 자동차도 이제 오래 안 타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머리도 많이 써야지 기름칠을 많이 해야지 고장이 안 나는데요. 이제 신문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제 중요한데 친구나 이제 가족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발전적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화단 가꾸기나 바둑이나 장기나 그런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적극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고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있다면은 그 치매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술, 담배는 치매에 굉장히 안 좋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제 너무 과식이나 아니면은 너무 불량식품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은 뇌 건강에 안 좋고 올리브나 이제 등푸른 생선 그리고 토마토, 마늘, 포도 그리고 기름을 제거한 고기 그리고 적색 고기 육류보다는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한 치매학회 치매 예방 캠페인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한번 보시면 진인사 대천명고라고 이제 진땀 나게 운동하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대내 활동을 한바하게 하고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마시고 명을 연장시키는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없애거나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 고를 기억하시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뇌 보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뇌 커그니티브 리저브라고 두뇌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 좀 더 이렇게 방어 인자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작을 때 머리가 크면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매가 걸리는 것도 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치매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인지 기능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하는 이제 치매 예방하는 약물이 있고요. 이상 행동에 대한 치료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치매 약물이 있고 이상 행동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럼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안 하면 이제 인지 기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그럼 치료를 하면은 치매가 그러면 이전처럼 좋아지나요?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전처럼 젊을 때처럼 뇌가 이렇게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고 치매가 뇌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악화되는 거, 나빠지는 거를 속도를 더 더지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후진을 할 수는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금 더 진행하는 거를 막는 건데요. 그럼 치료를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되냐? 치료를 하다가 말면은 여기 빨간색 선처럼 또 다시 나빠지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해가지고 치매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 더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시기, 진료실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좋은 음식은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연어나 고등어, 생선류, 견과류, 아까도 말이 나온 블루베리류, 그리고 잎채소,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고요. 그럼 이제 나쁜 음식은 뭐가 있나요? 나쁜 음식은 이제 뻔히 다들 아시겠지만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육, 뭐 스팸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이나 이제 포화지방 같은 것이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침은 이제 오트밀이랑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거 드시고 점심은 연어 샐러드, 올리브 오일 드레싱, 저녁은 현미밥이나 채소나 두부, 소량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굉장히 뇌 인지 저하를 도우는 데는 굉장히 좀 엑설런트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 환우 가족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그 환자분을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제 대화도 말도 많이 걸고 그렇게 하시고 뇌졸중이 왔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시키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거나 뭐 업무에서 배제가 되거나 가족 간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끊기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나빠지거나 인지 기능이 확 심해져서 치매가 안 생기는 분들도 이제 갑자기 혈관성 치매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 모임이나 직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 배우기나 외국어 배우기나 한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독서하기나 이제 글쓰기나 뭐 그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좋고 사실 안 좋은 게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제 가만히 멍하게 TV를 보거나 멍하게 이제 스마트폰에 좀 자극적인 내용만 보시는 거는 이제 인지 기능에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나 복식 호흡 같은 등등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최대한 안 받게 하는 게 좋고 긍정적인 감정은 이제 기억 중추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가족분들이나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웃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웃음을 좀 유발을 해서 이제 웃음이 최고의 인지 재활입니다. 많이 웃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치매나 좀 뇌혈관 뇌졸중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가 좀 발생하는데 좀 적게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한석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이 강의 진행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질문 보고 저랑 이제 한석규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답을 좀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뇌졸중 후 뇌졸중 이전 상태로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할까요? 일단 뇌졸중 후에 뇌졸중 이전 상태로 완벽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비율이 사실은 대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비율은 그래도 한 2분의 1 정도, 3분의 2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보는데요. 일단 뇌졸중이 생기면은 이 혈관이 막혀 있는 동안에 일정한 뇌손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뇌손상, 혈관을 열더라도 막혀 있는 동안에 생긴 뇌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뇌졸중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너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 낙담을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또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뇌졸중 이전 상태로 완벽한 회복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애매한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뇌졸중이 이제 경미하게 오거나 작게 오거나 또 이제 뇌경색 환자분께서 나이가 젊으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전 상태처럼 회복이 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거의 기능이 없는 경우, 장애가 전혀 없고 이전처럼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고 하도 작게 오고 나이가 젊으시고 증상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세히 여쭤보면은 이전에 100이라고 하면은 약간 2% 부족한 것 같다. 좀 이전보다는 약간 좀 말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불편하다거나 약간 좀 뭐 힘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한 회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보기에는 완벽한 회복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좀 이상한 느낌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무슨 과에서 진료받아야 되나요? 일단 걷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면 여러 가지 질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이제 제가 진료하는 신경과에서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경과 전문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다 진료를 하실 수 있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더 이제 전공하신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해서 더 전공하시는 분들, 파킨슨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진료를 주로 하십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걷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시면 이게 많이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왕복 뭐 12차선, 8차선 이런 거인데 이제 그 신호등 파란불이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걷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렇게 다 못 건너시고 답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우울해하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일단 1번은 신경과로 가셔야 됩니다. 신경과에서 이제 관련 걷는 속도가 이제 실제로 느려졌는지, 근데 왜 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경우를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젊으신 분이라면은 뭐 근육량 부족이나 아니면 신경이나 근육 쪽 질환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병 또는 이상 운동 질환에 의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제 추천은 힘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다리 힘이 괜찮은지, 힘은 예전과 같은데 똑같은데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상운동 질환 계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힘까지 떨어졌다면은 그건 참으면 안 되고 빨리 좀 병원에 가셔, 신경과로 마찬가지로 신경과로 가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검사를 좀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뇌졸중 발생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요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뇌졸중 환자 중에 젊은 환자 비율이 요새 높아지고 있고요. 그 환자분들에서 어떤 요인이 많은가? 일반적인 뇌졸중의 원인은 동맥경화가 제일 1번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젊은 분들도 그게 이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험인자 중에서는 무엇인가 해서 위험인자 중에서는 흡연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다. 젊은 환자의 뇌졸중에는 흡연이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은 뇌졸중 환자는 금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나이가 젊다고 해서 흡연을 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연하시는 걸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뇌졸중에 이제 이게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신경과 특히 뇌졸중 전공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굉장히 활발해 있고, 전문가들끼리 모이면은 아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이 주제로 발표하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뇌졸중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논의할 거리가 많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저희 나라도 이제 서구식 생활 습관이랑 서구식 식습관이 되면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뇌경색이 일부 연세 많으신 분들에 의해 발생하는 이제 그 위험 인자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이제 일종의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비만이나 이렇게 생활 습관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성인병에 의해서 뇌졸중 발생하는 요인이 과거보다는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혈관 박리라고 해서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외부 인자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뭐 간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여러 가지 타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 뭐 40대나 30대에서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그대로 답변 드리면 가장 많은 요인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겠지만 요즘 점차 서구식 생활 습관이 되면서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에 의해 발생한 뇌졸중이나 젊으신 나이에 발생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점차 이제 비슷해지고 공유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3시간에 걸쳐서 뇌졸중의 날, 세계 뇌졸중의 날 기념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뇌졸중 환우분들, 그리고 뇌졸중 환우를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우리나라가 뇌졸중에서도 굉장히 연구 성과라든지 치료가 많이 인정을 받아서 2026년도에 세계 뇌졸중의 날을 지정한 세계 뇌졸중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더 뜻깊은 세계 뇌졸중의 날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으로 강의나 이 부분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